2016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 출생률은 약 1.17명. 2명이 결혼해 대부분 1명을 출산한다는 통계적 수치인데요.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구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고령화 사회를 앞당기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그리는 정해진 미래. 변화될 사회상과 경제적 파급 효과를 생각한다면 실로 비관적인데요. 이에 인구학적 관점에서 인구 변화가 이끌어내는 미래의 변화될 사회상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정희의 경제펀치에서는 우리나라 저출산과 고령화의 주요 원인을 따져보고 인구학이 말하는 미래의 대한민국 그리고 생존 전략에 대해 속 시원한 한방 날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희의 경제펀치 서정희입니다. 한국 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고민하고 통쾌한 한방으로 문제점까지 해결해보는 경제펀치.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드립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조영태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교수님 책이 정해진 미래라고 해서 아주 지난해 나왔습니다만 특히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주된 내용을 보니까 이제 저출산 고령화 얘기인데 현재 우리의 주변에 변화를 아주 예측을 잘 해놓으셨던 것 같아요. 최근에 아주 정확하게 맞추신 게 또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임용 대란이 서울시에서 그랬죠. 있었잖아요. 초등학교 교사들. 예, 그게 이미 사실 10여 년 전에 예견이 다 가능했었고. 그랬죠. 예, 그리고 제가 이미 2013년에 보고서를 하나 써서 정부에다 내준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다가 이번에 그냥 정확하게 이렇게 터진 거죠. 네네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초등학교 학생 수는 이제 급격하게 줄었는데 선생님 숫자는 그대로 이제 뽑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 10년 전에도 이미 초등학교 학생은 줄어들 걸 알았고 선생님의 숫자는 이렇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교원대학교라는 거를 통해서 가니까 그러면은 선생님을 줄이려면 교원대학교 입학 정원을 줄여야 되는데 교원대학교 입학 정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오히려 더 늘려왔어요. 예, 그러니 이거는 그냥 그 시한폭탄을 더 키우고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누구나 사실 예측이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인구학이라는 틀에서 맞습니다. 설명을 쭉 해주시던데 보니까 인구학만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좋은 툴이 없다. 검증된 아주 확실한 툴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사회를 알고 싶으면은 어떤 사람들이 사는데?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럼 미래에 어떤 사람들이 살 건데? 하면은 알게 되는데 바로 인구학이 그걸 알려줍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살 건데? 그걸 알려주기 때문에 인구학이 다른 뭐에 비해서 가장 불확실성을 제거해줄 수 있는 그 미래를 볼 수 있는 툴이라고. 그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재미난 그 분석이랄까? 예측 이런 것들 하셨던데 지금 이제 4인 가구는 진짜 옛말이고 2인 가구, 홀로 가구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부동산 값 조금 소형 아파트들 지금 살만한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 큰 평수의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다면 빨리 정리하시는 게 낫겠다고요. 그다음에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다면 그 경우에는 가지고 계셔라. 오히려 돈이 있으면 투자하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서울 지역의 경우에 투자하셔라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파트 가격이 다 떨어진다는데 그게 결국에는 그 가구의 숫자는 줄지만 가구 원의 숫자는 줄지만 가구의 수는 늘어나요. 늘어나겠죠. 예, 그럼 가구의 수가 늘어나는데 가구원이 작아지면서 가구 수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작은 평수를 원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작은 평수의 아파트는 아무래도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조건이 하나 들어가는데요. 베이비 부머 1세대 중에서 가장 연령대가 많은 58년 개띠가 내년에 은퇴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내년에 은퇴하시면서 자녀들은 성장해서 나가고 두 분만 남게 될 텐데 예컨대 한 40평대, 30평대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가 내가 은퇴한 이후에 그걸 계속 유지를 할 거냐. 아마도 그거를 좀 줄여서 내 돈을 현찰을 좀 만들어 놓고 나는 그냥 좀 작은 아파트 18평이나 25평으로 가겠다라고 하실 분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갑자기 작은 평수의 아파트가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이후에 한 5년 뒤입니다. 그때부터 58년, 59년, 60년 쭉 은퇴하고 나가신 다음에 베이비 부머 1세대가 다 빠져나가십니다. 이분들이 여전히 시장에서 사고 파실 거냐. 만일에
계속 가시면 계속 그냥 나는 이제 하나 정리했으니 그냥 간다. 그러면 이제는 실수요자가 아닙니다. 그 수요에서 쭉 빠져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사실 작은 평수의 아파트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공급이 오히려 더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작은 아파트도 작은 평수의 아파트도 지금은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나 말을 그러냐면은 한 5년 정도가 앞으로 베이비 부머 1세대가 네. 큰 인구 구조를 차지하셨던 분들이 은퇴해서 나가시면 그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셔라.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작은 평수는 가지만 그 이후에는 그분들이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 달랐다 네. 얘기를 합니다. 조 교수님의 그 글 내용 중에 네. 아마도 좀 매 정권마다 네. 부동산을 좀 무리해서 이렇게 부양시키지 않았다면 인구 정책에 오히려 좀 더 잘 됐을지도 모르겠다는 대목이 참 그럴 수도 예.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건 사실 이겁니다. 지난번 정부에서 이제 경기 부양을 부동산을 가지고 했죠. 지금 자산이 있는 사람이 더 자산을 늘리게 하는 방법이잖아요. 네. 근데 그 자산이 있는 사람들의 세대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지금의 이제 50대, 지금 베이비 부머 1세대, 네, 혹은 네. 그 위세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주택 가격이 쭉 올라가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어린 친구들은 청년들은 당연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근데 이쪽에서는 청년들의 그 저출산의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되고 있었던 것이 그 높은 집값이었는데. 내 집 마련이에요. 예. 네, 네. 근데 그거를 한쪽에서는 우리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펼 거예요 하면서 실질적으로 초이노믹스는 부동산 가격을 올렸거든요. 올리다 보니까 청년 친구는 더 애를 못 낳기 그렇죠. 어렵다 이거죠. 더 어려워지고 마치 이게 뭐가 되냐면 청년이 집을 구하거나 전세를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돈이 워낙 비싸니까 대부분 네. 다 론을 받잖아요. 네. 대출을 하면은 대출금을 받아서 위를 주면은 그게 네. 윗세대가 돈을 갚아내갑니다. 그러니까 밑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위에다 메꿔주면은 위에 자산 증식한테 들어갔던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 과거에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으로 부동산 부양을 했던 것이 네, 네. 실질적으로 저출산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네. 거라고.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의 그런 인구 정책이 꼭 좀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이거는 과거에 1980년대서부터 인구 정책을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는데요. 네. 뭐냐면은 1983년에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태어나는 아이 학교 출산율이라고 얘기하는 네. 그게 2.1이 되었어요. 2.1이 부부가 둘이 만나서 둘을 낳으니까 인구가 이렇게 이제 크기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도 우리는 계속 그 가족 계획을 진행을 했고 하물며 이웃 일본이 1989년에 1.57명이 되면서 네. 1.57 쇼기라 그래서 그때부터 정부가 출산을 좀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때 우리나라도 역시 1.6이었습니다. 네. 네. 근데 우리는 일본을 봤었으면 일본이 왜 그랬을까? 네. 그다음에 일본의 이런 거는 우리한테는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걸 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쭉 갔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한 번 잘못했던 게 90년대 초반입니다. 9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학교 출산율이 1.6, 1.5였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는 남아선호 사상이 굉장히 팽배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실제 태어나는 아이들이 여자아이가 100명이 태어나면 남자애들이 한 116명이 태어났어요. 그럼 116명이 태어나면 그걸 가지고 저희 학계 출산율을 반으로 나누면 1.6이면 절반으로 나누면 0.8이 남자애고 0.8이 여자애야 되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애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실제 여자애들은 0.8이 아니라 0.7보다도 낮았었어요. 그래서 그걸 곱하기 2를 해보면 이미 199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거의 한 1.3 정도의 학교 출산율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아무도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일본도 이게 우리 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사토리 세대, 유토리 세대, 사토리 세대. 그다음에 또 프리타가 프리랜스 아르바이트족이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을 하고 내가 뭘 할지를 모르고 그런데 아직 퍼머넌트한 좋은 직장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아르바이트로 하면서 프리랜스로 내가 자발적인 아르바이트를 한다라고 시작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비자발적 아르바이트생이 됐던 거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15년을 갔습니다, 일본이. 네. 그래서 그런 기간이 지나고 나면 되는데 지나고 나면 아마 우리나라도 그런 지금 일본 같은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일본이 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여전히 제조업을 유지를 해왔다는 거고요. 일본의 그 경제적인 저력이고 우리는 그 일본의 경제적인 저력을
과연 15년 뒤, 20년 뒤에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특히 우리는 좀 있으면 4차 산업혁명으로 해서 뭐 일자리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까지 합쳐지게 되면 과연 우리의 아이들 세대가 지금 청소년 아이들이 한 15년 뒤에는 너무나 편하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낙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자리 문제는 사실 청년층이 제일 문제긴 합니다만 지금 시니어 계층도 사실은 녹록지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아까 얘기하신 58년 개띠 또 이제 그 밑에 있는 70년 개띠 생기 막 서로 지금 뭐 네. 일자리 때문에 정년을 늘리는 문제 갖고도 갈등이 생길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쪽이 이제 자꾸 정년을 늘려가다 보면 젊은 층의 일자리는 줄고 맞습니다. 뭐 이쪽 구조도 세대 간의 어떤 갈등도 그럼요. 첨예해질 것 같아요. 예, 젊은 세대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위의 세대가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작아서. 네. 근데 그 위의 세대라는 거는 결국 이제 베이비부머 1세대와 2세대인데 베이비부머 1세대들은 은퇴를 하고 베이비부머 2세대들은 은퇴 연령을 늦추거나 아예 없애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 베이비부머 2세대가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사실은 사회가 그거를 요구를 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분들이 다 은퇴를 하고 나시면 그때부터는 사회 보장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사회 보장이 넉넉하면 충분히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넉넉할 수가 없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럼 사회는 어떻게든지 한 해, 두 해라도 그 민간에서 이 사람들을 맡아주길 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일자리를 더 늘려줘야 되거든요. 기간을. 네, 기간을. 네, 그러면은 베이비부머 2세대는 더 늘게 할 거고 그 속에서 베이비부머 1세대가 이미 나가셨던 분들이 어라? 당신이랑 나랑 나이 차도 얼마 안 나고 나도 너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다. 네. 나는 더 건강하다 게다가. 근데 너는 계속 일하고 나는 힘드냐. 어허. 나도 들어오겠다. 거기서 이제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그 싸움에 오히려 청년층은 말도 못하고 새우등 터지는 그냥, 거군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그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인공지능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공지능의 등장은 어쩌면 이제 새로운 뭐 젊은 층의 새로운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네. 자칫 오히려 젊은 세대보다는 시니어에게 유리할 수 있다. 뭐 이런 지적도 하셨거든요. 예, 기존의 컴퓨팅은 컴퓨터가 있고 누군가가 그거를 조작을 해야 됐는데 그러려면은 아무래도 젊은 사람이 연세가 있으신 분에 비해서는 훨씬 유리했죠. 네.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머신이 스스로 러닝을 해서 스스로 배워서 우리한테 해답을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 상황에서는 도움을 누가 더 많이 받을 거냐? 노인들한테 그걸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능력이 없었던 분들한테 훨씬 이거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몇 가지 또 재밌는 사례들을 좀 많이 열거해 주셨던데 그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겠습니다만 서울에 이제 강남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강남구, 서초구 뭐 이런데 특히 강남구와 비교해서도 서초구가 특히 장수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서초구가 강남구에 비해서 뭐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 기대 수명이 조금 더 높습니다. 남성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습니다. 그 가장 중요했던 거는 서초구가 그러니까 강남구에 비해서 고령자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요. 네. 서초구에 사시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30%를 넘게 그분들이 다 대졸자입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오래 살게 돼 있거든요.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초구가 이미 뭐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엘리트들 주로 뭐 언론인, 뭐 법조인, 뭐 의학계, 그다음에 금융계, 뭐 교수들 이런 사람들인데 그렇군요.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 곳이 또 서초구예요. 예. 그리고 강남구는 들어가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목적이 있습니다. 있죠. 예, 그 목적을 달성하면 아이들 교육 때문에 이제 갔다가 빠지죠. 그렇죠. 그치?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은 그 동네라는 거는 부자 동네이어도 앞집,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알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목적을 달성하면 나갈 거니까 어차피.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서초구의 경우는 오래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예. 시니어들이 많이 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예. 기대 수명이 높은 것처럼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 예. 거군요. 그 자살 문제도 얼마 전까지 이제 노인층 자살률이 높았고 최근에 이제 좀 20대들의 자살률이 높다고 그래요. 그 특징의 이면에는 어떤 진실이 숨어 있나요? 지금도 여전히 노인분들의 자살률은 제일 높습니다. 높은데.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그 청년들의 자살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20대보다는 주로 30대에서 더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언가를 따져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요한 게 일자리의 어려움이나 그다음에
그 사회적으로 받는 압박들이 있잖아요. 가정에서 받는 압박도 있고 스스로도 느끼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이 사람들로 하여금 좀 이렇게 뭐 일탈이라 그럴까요? 그 사회적 일탈, 네. 심리적 일탈을 줬는데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저희가 그래서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를 했는데 그러면 실업률이 높으면 무조건 자살을 많이 하냐 청년이 그게 아니에요. 실업률이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거는 실업을 한 다음에 국가가 실업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느냐. 예컨대 우리도 지금 실업을 한 사람들한테 그 실업급여를 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업급여를 받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또 뭐 많지도 않고 그렇게 잘 안 돼 있는 나라들과 우리는 아예 또 없었었고 예전에는요. 그게 잘 되어 있는 나라들은 실업률이 갑자기 올라가도 자살률로 같이 따라 올라가느냐 아니냐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청년들의 경우는 실업도 실업이지만 실업 이후에 이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런 심리적인 트라우마 혹은 뭐 경제적인 어려움 네. 이거를 극복해 줄 수 있는 사회적인 그 시스템이 잘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네. 최근에 청년들의 자살률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그 베이비 부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노령 계층으로 진입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그 노인 계층의 외로움이 컸다면은 네. 베이비 부머들은 자기 주변에 그럼요. 그 비슷한 또래 또는 비슷한 환경, 비슷한 고독 뭐 이런 걸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까지 예. 아주 치명적인 자살 유혹을 느끼지 않는다 뭐 이런 네. 설명도 한 해에 같이 태어난 사람. 이 사람들이 크면은 일자리 때문에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 경우에는 이분들의 자살률이 일자리 그때는 높아집니다. 네. 근데 은퇴를 한 이후에는 자살률이 오히려 줄어요. 네. 이유는 지금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변에 딱 봤더니 나만 노인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노멀하구나라 생각을 하게 네네. 되면 굉장히 편해지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게 오히려 자살률을 낮출. 또 한 가지 재밌는 지적을 하시는 분이 있더군요. 우리 그 출산율이 통계학적으로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꽤 있다고 그러대요. 학교 출산율이라는 건 분모는 어머니의 숫자고, 가임 여성. 예, 그다음에 이 분자는 아이들인데 갑자기 분모가 줄어들게 돼요. 지금 이미 줄고 있거든요. 줄고 있죠. 베이비 부모 때 막 늘었다가 이제 네. 그분들이 이미 이제 출산 연령을 지나가고 있죠. 그분들 지나갔고 그다음에 지금 주로 출산을 많이 해줬던 세대가 또 이제 80년대 초반이었는데 거기 세대도 조금 이렇게 뒤로 가는데 그 밑에 쫓아오는 세대가 확 줄었어요. 또. 줄었어요. 네, 왜냐하면 70만 명대로 줄었거든요. 그렇죠. 90년대 초반생들이. 그러면서 엄마의 숫자가 주니까 애가 하나 태어나면 애의 가중치가 확 올라가서 비율상으로는 맞습니다. 그게 지금 산수적으로는 네, 나올 수 지금 그게 있겠어요. 일본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아하. 일본의 학교 출산율이 최근에 1.4로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일본 정부에서 어떻게 보냐면은 이거는 허수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허수죠. 예, 허수다. 우리는 하나도 좋아진 게 없다라고 봅니다. 남은 시간에는 그 우리 대책 관련해서 이제 뭐 좀 얘기를 해봐야겠는데 신생아 수가 몇 명 정도 돼야 좀 나름대로 우리가 건강한 어떤 그 경제 구조를 유지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아이를 40만 명대 태어나게. 40만 명대. 예, 그러니까 40에서 50만 명대를 네. 태어나게 하는 게 가장 우리한테서는 지금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왜냐하면은 2002년생서부터가 우리가 초저출산 세대입니다. 네. 그때 갑자기 48만 명이 태어났고 작년에 2016년에 40만 뭐 6천 명 정도가 태어났습니다. 40만 명대로 15년 동안 지속이 됐어요. 우리가 한 그 정도의 한 그 10만 명, 40만 명 이렇게 10년이 넘게 지속된 적이 거의 없어요. 네. 예,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되면은 위를 딱 떼어놓고 밑에만 보면 밑에는 인구가 통짜로 바뀝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렇게 해서 한 5년만 더 가줬으면 그러면은 인구는 얘네들이 뭐 40대가 되고 50대가 됐을 때 만일에 사회적 부양 부담 때문에만 없다면 그거를 없다라는 가정을 하면 얘네들은 굉장히 안정적인 인구가 돼요. 근데 이게 올해 35만으로 떨어질 예정이고 내년에 더 떨어질 예정이어서 그게 저는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만일에 40만 명대로 한 5년만 더 갔으면 20년 이 40만 명인 적은 없었거든요. 그렇게 그럼 굉장히 안정적이 돼서 제가 책에도 쓴 이 작고 안정적인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기틀이 될 수 있었을 법할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올해부터 또 더 떨어져서. 우리 조 교수께서는 인구 대책이 복지가 아니라 이제 투자여야 되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시는데 복지 대책과 투자 대책의 뭐
근본적으로 말이 다른 그러니까 겁니까? 이런 겁니다. 뭐 두 가지 투자의 의미는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던 거였는데 하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사회가 아이들한테 돈 쓰는 거를 아끼지 말자라는 뜻이고요. 왜냐하면 이건 투자한 게 나중에 돌아온 리턴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투자라는 개념도 있고요. 또 하나의 개념이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예컨대 저출산이 우리 동네에는 전국이 아니라 그냥 우리 뭐로 해볼까요? 뭐 과천시 정도로 해보면은 과천시의 저출산의 원인이 뭐냐를 밝혀내면 과천시의 원인과 전국의 원인이 다릅니다. 그럼 과천시의 원인을 찾아내면 그거를 위해 이제 극복해내기 위한 정책을 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정부가 지방 정부가 그걸 그냥 하기에는 좀 힘들어요. 그렇게 된 경우에 이거를 투자 상품으로 개발을 해서 민간이 들어와서 이 저출산이 원인이 되는 것들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요. 투자 목표치를 정하고 투자자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를 모집해서 그 돈을 가지고 한 2년을 실제 합니다. 그럼 한 다음에 만일에 우리 목표치를 달성을 하면 그때는 투자가 성공한 거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는 돈을 안 썼잖아요. 그 돈을 모아둔 걸 가지고 거기에 이자 붙여서 이분들 돌려주면 됩니다. 끝으로 하나 더 여쭙죠. 네. 그 뭐 지난 정부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통일 대박론. 이 통일 대박론에는 사실 인구적인 함의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리 고령화, 저출산 이 문제를 북한이 어떻게 이걸 섞어버리면은 고안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견들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아요. 교수님 견해는 좀 다른 것 같던데. 네, 저는 그 통일 대박론을 이야기를 하려면 일단 통일 비용을 감안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인구라는 거는 크기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2008년에 우리나라에 탈북해서 들어온 20대 여성들의 신체 계측을 합니다. 그하고 우리나라의 20세 여성하고 신체 계측을 해서 두 개를 비교를 하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8cm가 작은 거예요. 물론 저도 키가 작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작은 거고 전반적으로 다 작은 거는 이거는 얘네들이 누구냐. 2008년에 20세라는 거는 1989년에 태어나서 1990년대에 고난의 행군을 지나온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아이를 낳은 연령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고난의 행군이라는 게 건강이라는 거는 굉장히 누적적이고 추적적입니다. 이 고난의 행군기를 겪어온 아이들이 키가 20cm, 아니 8cm가 이미 작다는 이야기는 이 아이들의 그 생식 건강이라 그럴까요? 그게 우리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나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보면은 이게 통일이 되면은 무조건 좋을 거다. 인구의 수로만. 그것보다 오히려 제가 걱정하는 거는 건강 보장과 관리 비용이 아마 더 들어가지 않을까. 우리가 통일 비용 얘기할 때는 경제적인 것만 생각하지 보건 비용을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보건 비용 생각하시면 아마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사실은 통일이 안 된다는 통일은 당연히 돼야 되지만 당위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통일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나라의 경제가 인구 문제 해결되고 이런 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 경제적으로도 통일은 대박일 수도 있는데 항상 통일 비용을 또 따져봐야 되듯이 인구학적으로도 수반되는 비용, 어떤 그 코스트를 감안한다면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겠군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구학 조영태 교수님 모시고 대한민국의 미래 인구에 대해서 이모저모 한번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격동의 세계고 대한민국도 격동이죠.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인구학, 여기에도 과거 포퓰리즘이 많이 있었던 것 같네요. 인구의 흐름을 잘 쫓아서 어떻게 보면 지혜롭고 정직한 정책을 펴나가는 것만이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 현 세대의 어떤 그 활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해보면서 오늘 서정희 경제펀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